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제일 상종 못할 부류의 인간은 사람을 차별하는 인간이라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배웠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싫어진 순간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우리 엄마보다 더 엄마같이 대해주셔서 시집살이가 고되지는 않겠구나 안심하고 시어머님에 대한 인상이 그닥 나쁘지는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결혼 날짜를 앞두고 한참 분주한 때는 시댁도 장사 시작할 계획으로 바쁜 때였었거든요. 시아버님 사업이 하강해 새로 내려가자 시어머님이 시아버지께서 경기도 포천에 있는 가구단지의 한쪽 귀퉁이에 시어머님 사촌이 하시는 시장통 숯불 돼지갈비집에서 배우고 계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결혼 날짜를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시댁의 추석 명절에는 대대적인 행사가 있어 친척들이 다 모이는 날에 저도 인사를 드리고 갔다가 싸움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아버님께서 여기다가 밝히셨죠. 유통사업으로 부끄럽게 장사를 하면서 사모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숯불 돼지갈비집에서 일하는 직원, 아줌마들의 표정을 짓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간혹 입을 조용히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까지 무식해서 취미라고는 술밖에 없는 여편들도 있었죠. 하지만 시장통이 따로 없어서 참을만 하지 못해서 고래고래 시끄럽고 어수선하며 천박해요. 숯불 돼지갈비집을 운영하시는 시사촌 외삼촌이나 누나가 내 사업을 욕하는 것을 듣기 진짜 참 어려워요. 만일 그러니 욕하면 그만두세요. 누가 여기 오라고 한 건가요? 그 때문에요. 시어머니께서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는 사람들과 물건값을 깎는 것 같은 일에 관련하여 당신 자신이 배운 게 없이 무식한 사람들과 같이 엉켜서 불판을 갈아 끼우는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말 제 얼굴이 다 붉어질 지경이었는데 갑이면 시장에 가서 팔아주시고 시장통에 가서 물건값을 깎는 짓 같은 건 하지 마라고 가르치시는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시어머님의 그 가짜 말씀에 외삼촌은 누나 마음이 들면 웃고 누나가 유식하면 얼마나 유식하다고 나 이날까지 누나 신문한 적 있는 거 못 봤수라고 말하신 것 같다. 저 역시 속으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이 유식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에 당신이 얼마나 유식한지 궁금할 정도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조소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맞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두 분 사이에는 고성이 오가고 나중에 누나가 그렇게 풀어 말하니 주렁주렁 기분 좋아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돈을 주셨기 때문이지 누나가 유식하고 똑똑하여 훌륭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외삼촌이 화를 내는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중학교 2학년을 다니던 가장 속이 찢어지게 가난해진 집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중국집에서 배달부로 일하며 형편없게 느꼈던 그 열등감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왜 하는 거야? 누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 왜 충동적으로 뛰댕기냐? 마치 선부를 한 멧돼지처럼. 나는 식사 습관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준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이며 끝까지 언급하는 것이야. 어떤 등급인지 묻는 거냐? 노름에서 쓰는 급여를 배운 적이 없고 소유한 것이 없어서 몸을 사서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스럽게 보지 말아야 해. 왜 까발리는 거야? 그러니 다시 말하기를 닫으세요. 그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운 것을 모두 버리고 죽은 듯이 보였으니까 만나 의심스럽다.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이 땅 투기를 하거나 정치인들처럼 더럽고 이권을 얻으려는 속셈을 가질까? 아니면 사업하다 망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먹을까? 달아나지 않게 하고 수긋하지 않게 순진하게 시간당 10,000원씩 받아가며 콩나물 1,000원어치와 두부 한 못 또는 1,000원 700원의 중국산 두부를 이렇게 양심껏 소박하게 사먹는 사람들입니다. 번만큼 쓰고 누구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고 10,000원을 빌리면 다음날 11,000원을 갚아가면서 양심껏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아줌마들을 왜 깔보느냐고 따지는지 정말 물개처럼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저도 그 당시 속으로 매우 흥분했던 것은 우리 집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소녀가장으로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 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그런 것이 있어요. 저는 유복하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 친구의 집을 많이 도와주었고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저는 유복하게 자랐지만 친구가 없었을 때 없는 친구를 생각하여 친구와 비슷하게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은 최소 5년 정도 사용했죠. 제 부모님은 이 시대에 드물게 따뜻한 분들이세요. 두 분 모두 유복한 가정에서 변별 없이 자라셨고, 우리 엄마의 말에 의하면 우리 부모님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 되새길 수 있는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죽음 아니면 결혼을 달라 해서 오늘에 이르신 분들이십니다. 왜 로미오와 줄리엣이냐고요, 구독자님들? 서대문구 부가현동에 위치한 가구거리 아시죠? 우리 조부모님도 왜 그랬을까요? 북쪽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사방이 막혀 있는 동네고 교통이 편리해서 아현동에 장착하셨다고 해요. 좁은 지역에 사람들이 넘쳐나니 당연히 시장이 먼저 들어서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결혼과 관련된 사업이 번창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여기는 가구와 웨딩타운이 많다고 거래돼요. 하지만 우리 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이 공교롭게도 길을 하나 바로 건너서 마주보고 있으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보면 서로 째려보고 저녁에 가게 문을 닫을 때도 서로 잡아먹을 거라고 하는 진정한 경쟁자 집안이셨답니다.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 악착 같은 거 아시지요? 그런 사정에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사랑을 나누셨으니 그 반대로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뻥튀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사랑의 서약을 손가락을 깨물면서 혈서까지 쓰셨다고 하시고 그것을 양가 어른들에게 보여드려서 결국 허락을 받아내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 어머니께서는 뻥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니 믿을 만한 점이 있어야겠지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분들이신지요.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집안을 돌보러 오시는 가정부 선생님은 좀 핑계를 많이 대는 분입니다. 항상 지각하시는데 이유를 대는 핑계가 항상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거나 작은 아들께서 축구를 하던 중 다리를 다칠 때 등등. 접근해서 병원에 있다가 나왔어.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해서요. 레퍼토리가 매일 이러는데 두 분 다 말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여보, 지금 몇 시야? 8시 45분이야. 8시 45분이 진양 아줌마 우리 집에 출근한 지 3년 동안 정시 8시에 오는 걸 본 거야? 내가 성을 꼴가루 갈게라고 하시더니 대꾸 없이 신문만 보시는 아버지가 짜증나서 한마디 더 하셨다. 오늘은 꼭 한마디 할 거야. 여태 못한 거 다 알 거야 라고 말하자 아버지가 놀라셨다고 하더라요. 여보, 그 아줌마 정신이 아들 축구하다 다리 삐끗해졌다는데 라고 하면서 그 아줌마를 고사하고 많이 배운 아줌마가 남의 집 도우미 다닐 때 그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 남편 사업망에 넘어져서 나온 거라고 하잖아. 당신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되도록 얼굴 찌푸리지 말고 웃고 살자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자. 대화에서 보셨듯 우리 아버지도 엄마도 그리 까다로운 분들이 아니세요. 당신들이 힘겹게 결혼하셨기 때문인지 그저 딸년들이 좋다고 데려오는 사윗감이 있으면 덮어놓기로 좋아하기로 마음먹은 분들이시죠. 엄마 말에 의하면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아주 절망적이고 애절한 연애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 위의 언니도 무사히 결혼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꿉놀이 하면서 신랑 각시하던 엄마 친구 아들과의 저는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남편과 결혼했어요. 처음으로 혼자 시내를 운전하고 나갔다가 홍익대에서 남전으로 장사하는 자판대로 차를 돌진하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그 남자는 좀 운동신경이 없는 것 같아요. 차가 돌진해 오면 피하는 생각도 없고 멍하니 서 있는데 덩치가 190cm예요. 형부인 재고는 우리 오빠 중 아무도 못 말리는 장난꾸러기라는 얘기를 하려면 책 몇 권은 쉽게 쓰겠지만 제 사용과 크게 상관이 없어서 패스하겠어요. 어쨌든 결혼은 당연히 양가 축복 속에 했습니다. 80kg 넘는 몸무게를 가진 남자가 인형 같은 것을 전시해 둔 자판을 서성이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한심해 보였지만 2번 정도 데이트한 나중에는 서로 열이 나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보험 처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남자는 덩치에 맞지 않게 소심하고 여성적인 면이 많았으며 마치 엄마보이 같기도 했다. 3년간의 연애 동안 미래에 대한 얘기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손을 잡는 것부터 뽀뽀하는 것, 호텔을 가는 것까지 모두 제가 먼저 했고 둘 다 30을 넘었지만 무엇인지 모른 채 함께 있었다. 별 사람 없는 것 같으니 우리 결혼하자. 소리도 제가 먼저 했습니다.
시댁의 인사를 받으러 가서 무난히 합격점을 받았고 하니 좀 유난스럽게 반겨주시는 시어머님과 별로 자기 의견이 없어 보이시는 시아버지를 뵙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집에 인사를 와주셨어요. 그 일주일 사이에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소파가 대박이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친가, 외가, 양가가 다 가구점을 하셨고 우리 아버지도 집안의 가업을 물려받아 가구점을 하셨습니다. 대학은 인테리어 학과를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직접 디자인한 가구들로 우리 집은 할아버지 때보다 꽤 장사가 잘 되었고 부를 많이 축적하셨습니다. 저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업에서는 낮은 수준의 사람들 사이에서 입이 오르내리는 것 같다. 반은 많은 돈을 번 집이라는 수준에 이르게 된 계기가 아버지께서 제 결혼 전에 디자인해 주신 소파가 홈쇼핑에서 대성공했어요. 그 소파는 보이는 대로 깔끔하게 만들어져서 승부를 걸었어요. 그 소파에는 가죽 사용량이 많아서 비싼데 그 정도가 별로 없으면서도 소가죽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만들어 고급스러운 소파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홈쇼핑에서 계속해서 판매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파 값이 비쌉니다. 돈의 단위가 화장품 등과는 완전히 다른데 주위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부부 모두가 그렇게 성격이 좋아서 하늘이 도시로 느껴집니다. 어디서든 행복해 할 수 있는 집이라는 축복을 받으며 우리는 그 놀라운 운명을 감탄했습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우리 엄마가 이해합니다. 신부와 신랑의 조화가 우리 집에서 만나는 듯하니까요. 아주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을 찾아주기 전날 홈쇼핑에서 대박을 터뜨리다니. 이 공을 전적으로 제 남자친구에게 돌리려는 거겠죠. 기분이 좋아져서 보면서 재밌었네 맞나요? 안 그런가로 농담을 했습니다. 아들이 선물한 배우 작가의 책을 좋아하라고 권유하고 싶었죠. 우리 부모님 앞에서 체격도 좋고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이 오랫동안 호구로 지내기를 희망합니다. 안이장이 합격을 하셔서 일사천리로 다음 주에 양가 상견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상견례 전에는 우리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 직전에 이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는 2달 전에 법적으로 이혼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업이 불안한 상황에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계획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그렇기에 시어머니는 나름대로 미래를 위한 방안으로 숯불 돼지갈비집을 차린 것이고 사촌 가게에서 일을 배우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평생 40년 가까이 이어온 사업이 부도가 날 가능성을 지켜봐야 하는 시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겠네요. 양가 어머님들만 오셨던 상견례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비사돈 댁의 사정을 이미 들으신 터라 계획대로 모여오신 거였습니다. 사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요. 언니라 생각하시고 더 나이 많은 입장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돈 댁의 사정이 급하게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혼사를 앞두고 아버지의 재산 문제로 인해 엄마는 걱정할 일이 없이 거짓말을 떠 안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예상치 못한 홈쇼핑 사업이 번창하여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더군요. 결혼식부터 집 혼수까지 모조리요. 그러니 혼사 뒤로 미루자고 하셨다고 말씀해주세요. 시어머님은 우리 엄마의 인품인가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가 아닌가 해야 할까요? 기가 눌린다고 느끼시는 것 같더군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자예요. 지금 시댁과 남편과 완전히 남이 되고 나서 돌아보니 그때도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사돈님, 그런 섭섭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사돈 관계면 가족 아닌가요? 자식 나눠 가진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겠죠. 시어머니는 염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돈이 남편 자금이 풀리고 그게 우선순위가 된다면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일단 아파트 대금을 갚겠다는 계약금을 걸어둬야만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한 번 더 우리 쪽에서 모든 것을 정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사업 방향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상황은 어렵지만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면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그 점만 잘 이해해 주세요. 지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편해질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너무 제 의견만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건 존중해야 할 도리인 것 같아요. 얼마 전 시댁 가족 행사에서 뵌 시어머니 모습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 놀라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서 그날의 상견례 자리가 워낙 화기애애했으니까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아서 막내로 잘한 티 내느라 저는 폰을 들고 그 자리를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한 번뿐인 상견례 자리였기 때문이죠. 당시 저는 SNS에 한참 푹 빠져 있었기에 올리려고 촬영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도중에 엄마가 한 번 뭐라고 하셨다는군요. 사돈 어른 앞에서 내가 다 부끄럽다는 자리가 어디 있어 핸드폰으로 장난을 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이렇게 명랑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십니까? 시어머니께서 어려워하셨나 봐요. 절절매는 애들보다 이렇게 편하게 하는 애가 좋아요. 성결례 자리에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지만 우리 부모님이 시아버지 부도를 막아주셨습니다. 당신이 딸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게 해주고픈 마음이실 테지요.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왔다는 소리, 혼인 후 말을 주고받자마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며느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퍼 하는 마음이에요. 어쨌든 그날은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먹을 때까지 분위기가 좋았고 우리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러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한참 집을 꾸미고 출근을 하며 남편과 이것저것 서로 안 맞는 것에 대해 싸우거나 맞추어가며 남들이 보는 신혼집처럼 우리도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신원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새로 오픈한 숯불갈비집에서 모든 것을 거실 태세를 보이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아버지의 사업 부도를 막아냈지만 위기를 넘기 위해 노력한 결과였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아버지에게 의지해야 할 틀이 없어 보였기에 시어머님 본인이 앞으로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숯불갈비집의 건물은 구조상 3층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건물 주인은 교회인데도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보다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게 그 건물의 세입자로서 이득일 것이라는 판단에 시어머님은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무교인이셨던 분이 어떻게 된 일인지 고개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웃고 있구나. 그래, 내 남편은 종교가 있는 것이 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좋다고 말했지. 기도는 나쁜 것이 없어.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었어.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든 타인을 위한 기도든 상관없이 기도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답니다. 1층은 숯불갈비집, 2층은 인테리어 소품가게, 그리고 커피숍이 있어요. 3층은 작은 교회이고 4층은 예전에는 IT 회사였지만 모든 세입자들이 그 교회를 나간 것을 보고 시어머니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소개한 아줌마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그중 한 명의 아줌마가 있었지요. 정말이요. 쟁반 하나 옮기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덜렁대는 성격이더군요. 그런 사람을 목사가 소개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채용하시는 시어머님의 어리석음은 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더 웃긴 건 시어머님이 새신자로 등록하신 지 얼마나 됐는데 저를 들들 볶으시는 것 같이 교회에 나가자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우리 친정집이 불교 신자라서요. 저도 부처님 오신 날이나 절 행사에는 되도록 참석하는 편이고요. 무엇보다 저는 절마당과 대웅전의 그 고지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그리 신실하지 않아도 집안 대대로 내려온 종교가 불교니까 불교 집안이란 거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너는 참 취향도 독특하구나. 대머리까지 남자들도 좋아 우리 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인물도 훤하며 콧대도 오똑하고 머리카락이 머리숱은 얼마나 탑으로 하고 예쁘겠습니까? 겉과 내면은 다르지요. 곱슬곱슬한 머리숱은 예술가처럼 보일 것 같네요. 어머니, 사람들의 외모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인격 모독이 되며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로 표현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학도 그저 그런 대학 출신이라고 간주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여태까지랑 다른 태도와 말투로 이야기하셨네요. 이것은 아마도 저의 가정사정이 급격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유지했더라도 충분히 잘 먹고 지낼 수 있었을 텐데요. 홈쇼핑이 대박을 침으로써 기회를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억척을 딛고 계신 가구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구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 판매하며 자금을 축적하셨으나 어느 날 갑자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동시에 외국 가구 브랜드에 과도한 투자를 하셨는데 그 가구 브랜드가 폭망하자 함께 휘청이시며 결국 전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되었고 인생의 다음 단계로 마주하셔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부모님은 세상의 얼굴이 변해간다는 충격을 받으셨고 지친 세포들로 당하셨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면을 싹 바꾸는 것 같아요. 엄마, 그러한 말씀이 왜 나오는 거죠? 돈이 앞에 있다 보니 부모나 형제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생색내는 일 같고 치사하지만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았나요? 허구한 날 손 벌리면서도 내색 안 하신 적이 있었나요? 제 친정도 완전히 흔들리고 망하는 징조가 보이는데 제일 크게 변한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사람 만나 쉽게 향한 표정이나 목소리 톤이 달라지셨어요. 게다가 아무 탓할 바 없는데 종교 가자고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셨어요.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세입자들은 가족끼리 앉아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이게 이상해요. 남편은 어디 있을지 모르는 작자이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정성스럽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시아버지의 은혜로운 일을 찬양하며 외아들이라는 것은 남자에게 절을 올릴 이유가 없을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2층의 인테리어 소품 가게는 부활절에 가족 구성원들끼리 떡을 나누며 먹고 커피 가게의 며느리는 시어머님의 70대 축일을 교회에서 기념하면서 교인들에게 수제 쿠키와 예쁜 볼펜 세트를 선물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곳에서 며느리는 일주일 동안 일했고 갈비집 주인은 쉬는 날을 이용해서 이불을 깔고 쉬기로 했다. 시어머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남편과 함께 급히 시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시어머님은 광목근을 이마에 두르고 누워 계셨어요. 저 모습은 어릴 적에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가 누구에게 화가 나셨을 때 항의하는 걸 보이시기 위해 식사도 굶으시고 누워 계시던 모습과 똑 닮았더군요. 우리가 들어가 머리맡에 앉자 시어머니께서 에구에구 서러운 내 팔자 하시면서 이불을 걷어내고 앉으시더니 주먹을 불끈 쥐고 예전에 80년대의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처럼 주먹을 허공적으로 휘두르시면서 게다가 질질 웃으시면서 찬송가를 부르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매일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상과 모두와 매일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주세요. 도무지 어머님을 이해해 드릴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 깊은 신자로 변모하실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울기까지 할 것 같아요. 입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데 정말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었어. 나를 좋다고 해서 교회에 가야 한다는 거니? 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해 멀리 갈 곳은 없어. 내 친정 산속을 보라. 불교라서 폭망했지.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건 아닌데 그런 말을 듣고는 순간 혈압이 확 오르는 기분이었어. 하면서 망한 게 그렇게 화가 나서 그렇게 혼내야 하는 건가 싶어서 뜨거웠어. 시어머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도 힘을 내주셔서 광풍을 일으키며 갈비집을 운영하셨어. 도대체 그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어. 아니, 우리 친정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오히려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도움을 받아.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 건지요. 이를테면 세상에서 말하는 시기와 심술인가요? 저는 그 즈음에 주말마다 친정에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퇴원 후 입원하시고 엄마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해서 미끄러지신 후 다리를 다치셨는데요. 집에서 약을 하지 못하셔서 저희가 처리해 드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급한 돈 문제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저도 이와 동의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신혼을 시작한 아파트값을 시어머님이 엄마한테 안 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시아버님의 부도를 막아준 것도 우리 아버지셨으니까요.
현찰로 4억을 만들어 건네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갈비집을 시작하고 제 본가도 정신이 없지만 문중 땅 유산을 받은 게 좀 있어요. 지난달에 문중 큰아버지들하고 돈을 나누셨나 보더라고요. 급한 어음 처리해 드릴 겁니다. 우리 엄마는 당신들이 해드린 건 생각 안 하고 그저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하시더라고요. 하도 그러셔서 제가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 좀 그만해. 당연한 거야, 엄마가 우리 시댁에 해주신 조언을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그게 사실이 아닌가 봅니다. 언니에게는 내게게 시아버님께 말하라고 해 돈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감사하게 사돈이 해주신다는 말이 들렸어. 언니의 시어머니와 우리 엄마는 고교 1학년 때부터 만나서 오늘까지 매주 한두 번씩 보는 친구지만 정말 이상한 건 핀이나 립스틱 같은 건 사돈 친구에게서 빌려올 때는 화를 내면서 큰 도움을 왜 거절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의 것을 빌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친구를 잃는 걸 두렵게 생각하는 거면서 왜 남의 사돈이 빌려줄 때 거절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본 영화는 저와 제 친한 친구 사돈이 안 받겠다는 논리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기다릴 필요 없이 그날 저녁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금방 주실 줄 알았기에 마음이 급했거든요. 시어머님은 그 억측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를 알고 계셨는데요. 시어머님의 인성을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그 정도로 예상외로 반응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왜 저게 나오는지 물어보며 사돈이 밑버린 자에 물을 붓자고 하는 건가 이제 정신 차려라며 생각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당신 남편의 어려운 사업 상황을 직접 목격하셨고 또 사촌 갈비집에서도 다시 한번 체감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인간 군상, 저런 인간 군상을 지켜보니 그 아줌마들 중 몇 명은 각자 장사하면서 잘 살다가 어느 순간 망해 이렇게 남의 집살이를 하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보셨으니까 그 머릿속에는 삶이 한순간에 훅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각인됐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게를 차려놓고 시작하니 앞으로의 길이 훤할 것 같지만 세상은 동물의 왕국이에요. 오목,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떤 동물을 소심하고 마마 보인 남편의 모습이 드러나더군요. 한 푼을 투푼같이 아껴가며 죽기 살기로 달라붙어도 될까 말까 세상에 뭐 멀쩡한 돈을 처가 망하는데 쑤셔 넣자는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남편과 나란히 앉아 듣고 있는 제 심정 같은 거는 모두 생각이 없고 멀리 볼 것도 없어. 당장 너희 처가 보라. 30억이나 50억을 한 번에 훅 가서 폭삭 망하잖아. 순식간이잖아. 어머님, 제 친정이 망하지 않아 죄송하고요. 급한 어원만 막으면 별 무리 없을 겁니다. 그래, 뭐 망했다는 말에 내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너도 똑바로 들어. 너가 호적파서 시집 왔으면 이 집 식구지 친정 식구가 아니란 말이다. 이런 인간 같은 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앉았을 때 우리 엄마와 비교되었을 때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할 말만 했어요. 신혼 초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얼마를 주셨는지 모르니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요. 다만 신혼 아파트를 주신 5억 2천만 원을 아직 돌려주시지 않으셔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요. 그것만 있어도 우선 급한 불을 끌 수가 있었거든요. 이 어처구니 없는 시모는 먹고 죽을래도 지금 돈이 없고 사돈이 그 당시 안 갚아도 하신 돈이라 여태까지 안 돌려드렸다고 하시더군요. 그게 빌리고 갚아야 할 돈이면 사돈이 왜 이날까지 아무 말 없으셨겠냐 하는데 할 말이 없었고 눈가가 뜨끔뜨끔해지는 거예요. 억울해서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걸 시집이라고 더 이상 마주할 자신이 안 있다. 생기는 거예요. 알았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이란 적자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솔직히 정의는 워낙에 아현동에서 평생을 사신 유지라 우리 말고도 돈 구할 때는 많으실 거야. 돈을 구할 때 많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가족이라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일이고 믿고 있던 저는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친정 엄마가 시댁을 배려한 모든 것들을 사람 사는 도리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돕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믿고 살았던 제 기본적인 생각들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 소중한 인생을 위해서 저는 이 인간이 될 것이다. 말 좀 하고 여기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행히 급한 돈은 언니 시댁에서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라 죽어도 돈을 빌리지 않겠다는 그 자존심을 친정 엄마가 접으셨습니다. 울면서 이가 10억 빌려줄 테니까 모조리 맞고 대신에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내 머리핀 같은 거나 뻔뻔하게 그냥 가져가지 말라고요. 어머머, 내가 언제 너 2달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예쁘다고 끼고 있던 내 머리핀 그거 그대로 끼고 집에 갔잖아. 너 그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27,000원짜리야. 와, 치사한 년. 내가 너하고 상종을 하나 봐라 이랬나 보더라고요. 반면 저는 더 이상이 시집과의 인연은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혼인은 인연을 지대사로 하기에 그것을 쉽게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생각을 해보기로 결심했지만 되도록 시댁과는 멀리 떨어져 2달을 그렇게 지내고 나니 저도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바를 생각하며 자랐기에 외며느리 시아버지의 제사상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갈비집으로 갔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놀랐어요. 거기서 우리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엄마 옆에서 설거지하는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직원이 필요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돈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돈에게 설거지를 시키기로 한 거라고요. 사돈 때문에 속사포처럼 푼통 같이 설거지하는 아줌마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손이 느려서 죄송해요. 도대체 몇 해 동안 왕비마마로 살아왔기에 설거지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는 건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의 물건을 이렇게 마구 사용하는 모습은 무슨 모습인가요? 사돈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눈에서 불이 튀어나오는 듯했고 바득바득이가 갈리는 걸 느꼈어요. 컵에서 광이 나게 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부처님께서 광을 받는 모습을 못 보셨나요? 참 꼴값을 하고 가짜 내세요. 그걸 지금 유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는 2주 전에 직접 아파트값 받으러 갔다 도중에 당장은 먹고 죽을래도 줄 돈 없고 돈이 한 푼이 급하신 것 같으니 다만 취직은 시켜줄 수 있다고 했대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셨다고요? 엄마가 설마 돈 200, 300이 궁에서 딸 체면도 있는데 사돈 갈비집에서 설거지를 하셨겠나요? 하도 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하니까 바로 코앞에서 돈 벌리는 상황을 좀 지켜봐서 아파트값을 돌려받으실 생각을 나름대로 하신 겁니다. 저는 펄펄 뛰었습니다. 당장 아파트값 내놓으라고요. 오기가 나서 어떻게든 될 것 같다고요. 돈을 바로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폰을 들고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돈을 내놓도록 요구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것도 대가리라고 하시며 폰을 보시더니 말을 바꾸셨어요. 아예 처음부터 이 돈은 친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시더군요. 다 필요 없고 당장 아파트 값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당장 사기죄로 처벌할 것이라고 했죠. 사기죄 같은 소리 하네. 우리 그때 이야기 끝났잖아 라고 말하시더니 돈을 많이 가진 당신이 다 부담하겠다고 하더군요. 너 그거 왜 찍어? 아니, 현장을 증거로 남기려고 찍었어요. 어머니께서 자꾸 거짓말 하시는데 우리가 돈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친정이 없으니 드릴 일수도 없고 아무튼 없는 사람들이 자꾸 비굴하고 교활한 사람이다. 당신을 보면 잘 알겠어? 돈이 없으니 이제 와서 돈을 내라고 하는 건 당신은 도대체 언제부터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생각하며 없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그저 뽕짝인 사람인 것 같아. 시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깔보고 건방진 태도로 말하시는 것을 보면 그리고 당신 없는 사람을 도와준 우리 집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웃기는 거야? 이건 계속 상대하다 보면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다른 말이 필요 없어. 나는 내 폰에서 시어머니가 아파트 가격을 되돌려준다고 약속한 동영상을 재생했어. 그동안 사기라도 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을 즉시 지불하라고. 다시 한 번 못을 박지 않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모든 것을 아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핸드폰도 사면 4에서 5년은 기본으로 사용하니까 동영상이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님께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5억 2천만 원을 토해내셨더군요. 며칠 후에 돈이 엄마의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사람의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죠. 저는 다음 날부터 바로 이혼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철저히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거리에 아무도 없어서 이상하게 느꼈어요. 겨울 날씨치고는 따뜻한 날이었는데 순간 공휴일인 줄 알았더라니까요. 코로나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의 갈비찜은 오래 볼 것도 없이 코로나 시작 10개월 만에 두 손을 들고 나앉았습니다. 월세를 못 내는데 어쩌겠어요. 월세를 못 내니 교회의 신자고 뭐고 없는 거죠. 그걸로 끝내면 장사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비, 재료비 3억 정도와 인건비 10개월 월세 못 낸 것이 그 정도 한 7억 정도 손해보고 끝났으면 그나마 나은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직원 중에 목사가 소개해준 덜렁대는 아줌마가 가스를 제대로 안 잠그고 퇴근해서 식당에 불이 났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다가 죽은 듯이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모두가 사라진 세상, 왜 따로 떨어져 있는 건가요? 건물 전체를 홀로 불태우고 아무리 보험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태워먹은 가치에 따라서 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가게들이 장사를 못하도록 된 손해도 전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집은 그와 달리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는 시대가 열린 세상입니다. 전자제품 중 TV가 많이 팔렸듯이 TV와 함께 쇼파도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갚은 5억 원으로 시작된 비즈니스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24시간 중 잠을 자지 못하고 매달려 계시며 아버지는 새로운 소파의 디자인과 생산에 열중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쇼파는 다시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완탄 행진을 이어가며 코로나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모든 빚을 갚았고 7개월 만에는 예전의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혼해서 집에 돌아와 있었는데 다니던 회사의 업무 외에도 퇴근 후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구점에서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정말 바빴고 저녁에 베개에 머리를 대고 10초 만에 잠들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벌면서 느끼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는 큰 성공을 거뒀다며 자랑하는 모습이 조금 부끄러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도 조금은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순수익의 70%를 부드럽게 전달하고 있음에도요. 서울 외곽 지역에서 두 곳의 무료 밥차를 운영하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있을 때 나눠야 복으로 쌓인다고 하시면서요. 더 웃긴 게 그 무료 봉사를 교회분들을 선동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불교라면서 무슨 교회냐고요. 우리 엄마는 절에도 가시고 교회도 가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웬 뜬금없이 교회냐 하면요. 아무래도 기독교인 분들 중 진짜 기독교인 분들이 봉사정신이 활발하고 투철하시거든요. 밥차를 계획하시긴 하셨는데 같이 도와줄 분들을 찾으니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고 그분들 마음을 사로잡으려 새 신자 등록도 하신 겁니다. 우리 엄마 자신도 가구점 쉬는 날에도 함께합니다. 밥차에 참여해 봉사하면서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하여 찬송을 부르셔요. 전에 계셨던 시어머니 찬송가를 정말 잘 부르셨다. 나도 당신 어머니를 모방하여 노래해볼까요? 산을 넘어 위험한 곳까지 가도 빛으로 가득 찬 길을 걸어가면 엄마가 열정적으로 밥차를 운영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마음이 감동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엄마를 따라가곤 했습니다. 그날은 무료 밥차를 운영한 지 정확히 3년째 되는 날이었고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은 고기가 푹 익은 육개장이 주 메뉴인 요일이에요. 서울 멀리서도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러 오시고는 했습니다. 가장 바쁜 날이었기 때문에 저도 수요일에 가기로 한 거예요. 그날 한 구석에서 정신없이 설거지를 하는데 멀리서 큰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니 식사하시는 손님들끼리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화나 보이는 여자 어르신 한 분이 육개장을 3번이나 받아 먹었다고 해요. 번호표대로 하는데도 기술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눈을 새목골 모양으로 지켜보던 다른 여자 어르신과 싸움이 붙으셨는데 차마 이곳에 모두 쫓아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 한심하고 유치한 일이었습니다. 슬픈 마음에 눈물이 터질 지경이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더니 보다 못한 엄마가 다가와서 혼자 다 드시면 다른 분들의 식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배부르게 드셨으면 이제 돌아가시라고 조용하고 간곡히 말씀하셨어요. 상대 어르신이 우리 엄마를 보자 쭈뼛쭈뼛 물러서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내가 안 먹는 것은 내 생각이야. 이게 뭐 노숙자 쉼터가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안 먹었던 걸 먹은 게 부끄럽다는 거야. 이러면서 엄마는 놀랐지만 덜덜 떨리는 그 목소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제가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의 나이는 70인데 80에 가까워 보이고 계신 모습도 그러하시며 행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게 변하셨더군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계세요? 제가 물어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뻔뻔하게 말 못하겠다. 제 옆에 있는 분은 매번 올 때마다 서너 번씩 구받아 먹는다고 하네요. 지난주에는 육개장에 고기가 없다고 해서 고기만 따로 받아와서 먹었다는데 제가 고기를 먹은 것을 보고 옆편네도 보았다고 하니까 그 광경을 본 적이 없어서 다른 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없는 분들은 다 아주머니 같아 보이진 않아요. 없는 사람들 중에 몇 분은 비굴하고 교활한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과 아주머니는 여전히 계신가요? 아니요. 밥차만 운영하면 다야 너무 심하게 하고 계시다는군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쪽 형편이 어떻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도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는 사람을 욕하는 말은 마음에 상처를 주니 주의하라고요. 아주머니가 이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군요. 얼굴이 벌어지고 축 처지는 게라고 하시며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제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외향이 변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셨지만 배려 없는 점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혼한 전 남편과 시아버지는 빚더미에 찬 식당 때문에 주술과 파친코에 빠져 살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증압으로 전 남편이 복부에 물이 차오르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간암으로 인한 것으로 하는데요. 시모는 할 수 있을까요? 돈 없이 노숙으로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참으로 비굴하고 교활한 상황이죠. 나이가 80 되어도 여전히 어리게 보이는 사람들은 꼴사나운 것이 돼요. 자기가 하고 살아가는 대로 돌아온다고 옛말이 있죠.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이야기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노래